대한민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정부가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비슷한 2%대 중후반을 유지하고 일자리 증가폭은 올해보다 5만 개 더 늘릴 방침인데요. 여건은 더 어렵지만 성과를 국민이 체감해야 한다는 압박이 큰 만큼 재정을 동원한 총력전이 예상됩니다. 박진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경제가 현상 유지를 할 것이란 전망을 내놨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올해와 비슷한 2.6에서 2.7%. 올해 10만 명에 그칠 고용 증가폭은 내년 15만 명이 될 것으로 봤습니다. 문제는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입니다. 국제통화기금은 내년 미국의 성장률이 2.5%에 그치는 등 주요국 경제가 올해보다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보호무역까지 만연하니 수출 증가세가 둔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 증가율도 올해보다 조금 낮아지고 일자리와 직결된 건설 투자도 2%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결국 내년 전망치는 구조개혁과 재정 정책을 통해 수치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담은 겁니다. 여러 가지 경제 활력 제고 노력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가장 확장적으로 또 재정 정책을 또 쓰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기저 효과도 좀 있습니다. 실제 정부의 내년 성장률 전망은 한국은행과 비슷하지만 LG경제연구원은 2.5%를 예상했고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도 전문가 설문을 통해 2.5%에 그칠 것이란 경고음을 냈습니다. 내년 하반기 초까지 경기가 하강하고 그 뒤에도 반등은 불분명하다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는 내년 470조 원 슈퍼 예산의 61%를 상반기에 쏟아부을 방침입니다. 또 파급 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 물류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8조 원대 지역 밀착형 생활 SOC 사업은 미리 예산을 배정해 최대한 조기 착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정부가 이달 말로 끝나는 주 52시간 근로제의 단속 계도 기간을 연장하는 안을 논의 중인데요. 탄력 근로제를 확대할지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황에서 단속에 들어가면 혼란이 클 것이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주 52시간제 연장 여부와 관련한 정부의 입장은 이달 중 나올 예정입니다. 경사노의 눈으로 좀 지켜보고요. 연내에는 어떤 입장을 하여튼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도 기간을 해놓은 게 12월 말이기 때문에. 기간 연장 쪽에 어느 정도 무게가 실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꼽히는 탄력 근로제가 아직 결론 나지 않은 상황. 이대로 단속에 들어가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는 잇따라 탄원서를 내고 보완 입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당장 내년부터 기업들은 범법자로 내몰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도 기간을 연장한다면 일단 내년 2월까지가 거론됩니다. 내년 1월 중 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게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목표이고 정부 여당은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진행 상황을 봐야 합니다.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1년까지 늘려달라는 경영계와 이에 반대하는 노동계, 6개월 절충안을 제시한 정부까지 각각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를 논의할 경로사위사나 노동시간제도 개선위원회는 파행 끝에 예정보다 보름가량 늦은 다음 주에야 출범합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정부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대안만 나열했을 뿐 문제 해결이 아니란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올려도 기금 고갈은 기껏 5, 6년밖에 늦춰지지 않고 연금의 문제를 세금인 기초연금으로 보충하려는 점 등이 꼽히는데요. 이번 연금 개혁안의 쟁점들 서영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민연금을 그대로 두면 기금은 2057년 고갈됩니다. 보험료를 올리는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도 2063년, 고작 6년밖에 더 늦추지 못합니다. 기금 고갈은 확정된 미래, 그 다음은 어떻게 할지 답이 없습니다. 정부는 나중에 할 고민이란 입장입니다. 재정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을 그 목표를 중심으로 두고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너무 좀 비현실적인 것이 아니냐.
돈만 내고 못 받을 수 있다는 불신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급 보장 카드를 꺼냈습니다. 문제는 나랏빚입니다. 지난해 국가 부채는 처음 1,500조 원을 넘었는데 이 중 54%, 845조 원이 국가 지급이 명문화된 군인, 공무원 연금입니다. 국민연금도 지급 보장하면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문제는 기금 고갈 뒤 이 빚을 갚을 돈은 모두 미래 세대의 세금이란 점입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논란입니다. 가장 수월하지만 결국 보험료로 받을 돈을 세금으로 받아 나눠주는 아랫돌 빼 윗돌 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이나 보험료 인상 걱정은 기업들도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율이 1%포인트 오를 때마다 기업 부담금이 4조 원씩 는다는 게 경영자 총협회 추산입니다. 연금 개혁안을 결정할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이들 문제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놔야만 합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지난 2달 동안 주식시장에서 투자 손실 입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처럼 투자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금리가 오르자 갈 곳 잃은 자금들이 은행 예적금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소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1년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자마자 시중은행들의 예금금리는 줄줄이 오르는 추세입니다. 기본금리가 2%를 웃돌고 우대금리까지 더하면 3%에 육박하는 상품들이 나오자 갈 곳 없는 돈들이 은행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KB국민, 신한, KB하나, 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과 농협은행의 정기예금 잔액은 지난 12일 기준 모두 606조 2,135억 원에 달합니다. 3개월 새에 28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같은 기간 적금 잔액도 7천억 원 가까이 늘어 38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처럼 정기예금과 적금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은 금리 인상 영향이 크지만 국내 투자 여건이 악화된 것도 한몫했습니다. 지난 9월 2,300선을 전후하던 코스피 지수는 10월 한때 2,000선이 무너지는 등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에 반도체와 자동차 등 수출을 이끌던 산업들의 업황이 악화됐고 내년 경제도 녹록지 않은 상황. 국내 주식에 대한 특히 이제 내년도 주식시장 전망들이 대체로 조금 부정적인 전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주식보다는 오히려 적금이나 예금들에 대한 수요들이 확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시 침체와 금리 인상기에 투자처를 잃은 시중 자금들이 당분간 은행으로 계속 흘러들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소재영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최저임금도 못 받는 저소득 근로자의 임금을 더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의 BOK 경제연구 최저임금이 고용 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월평균 급여가 12,000원 감소하고 월평균 근로시간은 2.1시간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미만자는 그해 초 기준 시간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 남은 연차 휴가를 다 쓰기 위해 가까운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직장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옥션은 지난달 10일부터 한 달간 근거리 여행 패키지와 에어텔 상품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배 넘게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비행시간은 5시간 안팎인 유명 휴양지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행 여행 상품 판매량은 작년 동기 대비 35배 늘었고 중국 하이난 패키지 상품 판매는 32배 증가했습니다. 올해 3분기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영업이익률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대기업은 반도체 덕분에 활짝 웃었지만 중소기업들은 주력 제조업 침체로 울상인 겁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주력 업종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7조 6천억 원. 지난 1분기 세운 신기록인 15조 6,400억 원을 훌쩍 넘긴 사상 최대 분기 이익입니다. 이 같은 대기업들의 3분기 영업이익률은 8%대로 역대 최고치입니다. 반면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은 사상 최저로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반도체가 대기업들의 이익을 뒷받침해준 것으로 풀이되는데
관련 중소기업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후방 효과가 적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게다가 협력업체들에 주는 영향이 큰 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면서 차이가 더욱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제조 중소기업의 주요 성장성 지표인 매출액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6.7%에서 올해 3분기에는 마이너스 3.38%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중소제조업의 성장성이 1년 만에 크게 쪼그라든 겁니다. 전문가들은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연구개발 등의 분야에 대한 폭넓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비를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중소기업도 줄 수 있는 이런 균형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고요. 정부는 지난달 중소조선사에 수주, 금융 지원을 한 데 이어 조만간 자동차 부품업 등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서울의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부터 3,800원으로 지금보다 800원 오릅니다. 다른 지역들도 줄줄이 올리는 추세인데요. 버스 요금 인상도 코앞이라 서민들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서울시 택시 기본요금이 다음 달부터 800원 오릅니다. 주간 3,000원에서 3,800원으로, 할증이 붙는 심야에는 3,600원에서 4,600원으로 오릅니다.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요금 인상안은 오는 26일 물가대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택시요금 오름세는 서울 얘기만은 아닙니다. 대구시는 이미 지난달 기본요금을 500원 올렸고, 대전과 울산은 내년도 요금 인상을 확정했습니다. 경기도 역시 요금 인상을 추진 중입니다. 대부분 5년 이상 묶여있던 기본요금이 오르는 것이지만 시민들은 부담스럽다는 반응이 먼저 나옵니다.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800원만 보면 작은 돈이기도 한데 서민들한테는 큰 돈일 수도 있으니까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물가 상승 감안하면은 오르는 게 맞다고는 생각하는데 그만큼 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기에 버스 요금도 오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과 서울을 잇는 광역급행버스와 시외 고속버스의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장바구니 물가에 이어 대중교통비까지 줄 인상이 예고되면서 서민 가게에 주름살이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안치홍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기술 분야의 핵심 인재들이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기술 유출이라는 심각한 문제까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 도넘은 중국의 인재 상향 핫키워드에서 알아봅니다. 네, 한국의 인력들을 빼내기 위한 중국의 인재 사냥이 점차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허위 합격은 물론 계열사까지 동원하며 인재를 빼내려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휘어지는 OLED 화면 제조를 맡았던 이 한 부장급 엔지니어 A씨는 작년 8월 국내 한 선박회사로 전직하겠다며 퇴사를 알렸는데요. A씨는 당시 2년간 같은 업계 경쟁사에 취업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쓰고 퇴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A씨가 이직한 곳은 선박회사가 아닌 중국 최대 패널사 BOE의 협력사인 이 청두 중광전과기 유한공사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심지어 해당 회사는 BOE와 1km 더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위치해 사실상 BOE에 취업한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삼성은 뒤늦게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수원지법에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한 상태입니다. 네, 정말 놀랍네요. 경쟁업체로 가는 것이 금지된 것을 알고 처음부터 허위로 다른 회사로 가는 것처럼 꾸민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인재를 빼앗아 가는 것 자체가 도를 넘는 행동으로밖에 보이질 않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인재를 이렇게 빼가는 건 디스플레이 업체뿐만 아닙니다. 삼성전자에서 메모리 반도체 설계를 담당했던 비전 상무 역시 지난해 이 삼성 SDI로 발령이 난 뒤 수개월 만에 일신상의 이유로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요. 알고 보니 비전 상무는 지난 여름 중국 국영 반도체 기업
허페이 창신으로 이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허페이 창신은 최근 2년간 무려 50여 명의 한국 인재를 데려갔다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핵심 인력이 50명만 있어도 제조 공정이 크게 단축되는 반도체 업체의 특성상 중국과 반도체 우위 다툼에도 비상이 걸렸을 정도라고 합니다. 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업종은 우리나라에서도 핵심 업종이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업종에서 인재를 계속해 빼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재가 유출되고 있는 범위는 보다 광범위합니다. 이 게임, VR, 자동차, 배터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발 인재 빼가기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단순히 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학계의 유명 교수들에게도 손을 뻗치고 있어 대한민국 기술 분야 전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중국에서 어떤 조건을 내걸길래 이렇게 인재가 쉽게 빠져나가게 되는 건가요? 네, 일단 기본이 연봉의 2~3배 이상입니다. 여기에 숙박비, 식사비, 통신비, 이 통역 지원은 물론 중국 현지 면접 시 항공권 제공, 자녀의 교육비 지원 등 파격적인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에 솔깃할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사오정, 그러니까 45세가 정년이라는 우리나라의 불안한 고용 구조상 중국에서 제안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중국행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합니다. 네,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해도 정년을 채울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다 보니 중국에서 손을 내밀었을 때 더구나 지금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라면 누구나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국에 가서도 이 조건이 그대로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처음 인재를 데려갈 때는 일반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의 계약 조건을 내걸지만 어느 정도 기술을 인수받은 뒤엔 연구개발과 무관한 부서로 전출시키거나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술은 중국에게 뺏기고 핵심 인력들은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도 없기 때문에 결국 국내 기업과 핵심 인재 모두에게 손해만 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인력 유출만 하는 것이 아닌 건데요. 우리 기업이 중국 기업에 매각된 뒤 기술만 빼간 뒤 회사를 버리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BOE의 경우 원래는 LCD 생산 경험조차 없는 작은 기업인데 2003년 하이닉스의 LCD 사업부인 하이디스를 사들이며 기술 발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후 BOE가 기술을 전수받은 뒤 LCD 패널과 모듈을 중국에서 생산하기로 했고 국내 투자는 모두 끊으면서 결국 하이디스는 2006년 부도를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윈윈 전략은 전혀 없고 일방적으로 기술 빼앗아가기만 이뤄진다는 거군요. 기술 유출은 국가 경쟁력과도 연관되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네, 사실상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는데요. 이 퇴직자들의 이직 현황을 일일이 파악한 것도 어려운 데다 이 퇴직 후 2년간 동종업계 취업을 막는다 해서 이 헌법상 직업 선택은 자유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있는 장치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 인력이 중국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국내에서 그만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뿐인데 현재 국내 경기 상황 자체가 안정적이지 않을 뿐더러 업무 강도도 높기 때문에 인력 유출은 앞으로 계속 일어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높습니다. 그래서 관계자들은 인재를 중시하는 문화는 물론이고 기술 인재들이 국내에서 오래 일할 수 있는 생태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퇴직 후에도 기술 유출이 되지 않도록 국내 기업과 연계된 사업 아이템을 제공하거나 이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등 인재들의 선순환 구조가 유지돼야 국내 기술이 외부로 유출되는 불상사를 줄이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국내 유수의 인재들이 해외에 나가 빛을 발한다는 것은 분명 박수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선순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기술 유출만 되고 인재들은 현지에서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러는 사이 중국과 우리나라의 기술 격차는 급속도로 좁아진다는 것이죠. 결국 관건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중요한 인재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있습니다. 기술 인재들에게 정당한 보상과 대우를 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청관계가 아닌 공생관계로 이어져야 비로소 국내 기술 생태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채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 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